지금 우리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지금 막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뭘 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두 개도 아닌데 뭘 2009년 해. 이명박 정권이 2009년 그래서 뭡니까 또 형님 그랬더니 거린다. 라고까지 이제 그 제안을 했다는 엄청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엄청 질척거렸네요.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면은 여러 번 보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역까지 갈게요 했는데 내가 집 앞에 가서 바로 밑에서만 먹자 이랬는데도 오늘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대들기에 좋아요를 주셨어요. 대들기는 이제 자유예요. 대들기 is free. 자유롭게 개소리에 일침 날릴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그 칠광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칠광구 그 영화가 유명하죠. 지원 언니.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궁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해. 네, 박수쳐. 박수쳐.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넣어드릴 테니. 박스 때문에 안 보여. 박수. 박수. 박수 치우라니까 빨리. 실강구 완전 초망작 아니에요? 아니야? 쌈망자. 게스트 모셔놓고 아니 영화가 쌈망자. 얼마나 망작이냐면 초. 초망작이냐면은 그 영화 그 이후에 그 영화 아이맥스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이맥스 영화가 우리나라에 한동안 안 나오고 진짜로. 우리나라 괴수물이 다 침체를 겪게 되는 아주 여러분 뭐 영화 그 리뷰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오죠. 망작 영화. 괴물이 쌓아놓은 명성을 명성을 칠광구가 한 방에 허물었군요. 놀라운 영화. 네. 제 칠광구.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칠광구가 실제로 있는 광구예요. 이게 1, 2, 3, 4, 5, 6 광구가 있나 봐요. 네, 있으니까 제 칠광구겠죠. 7번째 광구니까. 야 6학년 5학년 있어요. 6학년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KBS 1호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 지록이잖아. 그러니까. 7호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칠광구라는 곳이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 이렇게 있는 광구래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석유가 날 수도 있다. 천연가스 나올 수도 있다. 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가능성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거라고 이제 딱 점을 찍어놨는데 이 일본이 와가지고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 아니야 우리 그 함께 개발을 해볼까? 뭐 이러다가 계속 지금 이제 이걸 다 먹으려고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 거기를 약간 분쟁을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산유국의 꿈. 오일머니. 우리나라도 오일머니 나는 거임? 우리도 이제 다 벤틀리 타고 이제 플렉스 하는 거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산유국의 꿈을 꾸게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10년 동안 취재한 KBS 기자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이 정도면 대한 석유공사에서 홍보대사로 홍보대사로 진짜. 근데 그 기자가 지난번에
윤석열 장모권을 출연했던 아. 홍사훈 기자였습니다. 홍사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예, 저는 KBS 시사기획 창에서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 홍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 다 아시죠? 지난번에 이제 들기 사상 역대급 최다 조회수. 조회수. 최다 조회수 95만 회. 실화입니까? 그 댓글도 다 못 보셨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처음엔 보시다가도 95만 회요? 뭐 다, 그걸로. 어느 정도는 다 본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 댓글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95만 회를 찍은 이런 조만간 100만에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나가면 이제 100만 찍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만큼 되게 뭐랄까 어떤 이슈를 하나를 이제 딱 잡으시면 되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많은 교훈을 남겨서 아니 근데 이거 하나를 근데 이거는 잘 10년 동안이나 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뭐 브람스가 뭐 교향곡을 10년 동안 지었다고 해서 10년 내내 작곡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딴 거 하시다가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취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 7광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왜 7광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 그 영화 7광구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그 뭐 이걸 모티브로 하기는 했어요. 해상 유전을. 그런데 7광구라는 게 여기 세 분들은 7광구 들어보셨었어요 원래? 저는 영화로만. 영화. 네. 제 나이 때는 이거 다 알거든요. 어떻게 알죠? 왜? 왜냐하면 그때 여기서 그게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노란 선으로 친 데가 여기 대륙붕 해저 네. 예.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대륙붕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구학생에 분명히 여러분 배웠어요. 땅이랑 있는 바다가 산. 있으면은 솟아있는 좀 높은데, 그러니까 그쵸. 약간 이게 높아가지고 이제 수심이 많이 깊지 않은 거기 그렇지. 대륙붕이라고 하죠. 예. 거기 석유가 이제 큰 석유가 이 자이언트라고 하죠. 큰 유전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그때 네. 그때가 언제예요? 80년대 초였어요. 그때 그래서 80년 초에 좀 태어났습니다. KBS에서 그 특집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 말하면 시사기획 창에 그때 80년대 버전으로 뭐 제7광구 제목 해갖고 거기 헬기가 날아가서 1시간 동안 아주 좀 촌스럽게 방송하고 그랬었죠. 그래봤자 뭐 바다 있을 거 아니야. 생 바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아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이게 야 너희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되는데. 오일 야 머니. 좋다. 뭐 그런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이제 우리나라 진짜 부자 나라 되는구나, 산유국 되는구나. 우리가 이 오일 머니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리도 이제 다 국민들한테 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그럼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모르죠. 네, 모릅니다. 파봐야지. 왜냐하면은 처음에 여기가 왜 이 7광구라는 게 처음에 이 화제가 됐었냐면은 70년대 초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지. 그때 그 전에 67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물론 미국의 그 석유 회사들이 전 세계야말로 유전 찾아다니려고 만든 이 기구죠. 거기서 동중국해를 갖다가 쭉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가 그때 명명한 게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가 또 다른 페르시안 걸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7광구 요 지역만 말한 게 아니고 동중국해 그러니까 타이완부터 시작해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여기 전체가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가 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량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그때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이거 우리 땅 하고 이제 덥석 선언을 해버렸어요. 1970년대 초에. 그때는 그런 게 막 되게 획정이 막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나 봐요. 아니 법적으로 그때 우리가 사실 이거 보면은 뭐로? 일본이 가깝. 일본이 훨씬 가깝죠. 우리의 제주도랑 사실 따져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450km인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이거 할 수 있지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 보면은 이 대륙붕이
쭉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색이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다 한국에서 출발한 대륙붕이라는 거야. 아. 그리고 일본 쪽은 가깝긴 하지만은 다르네. 여기가 좀 이렇게 좀 깊이 어, 파였잖아. 맞아요. 여기가 내려가 오키나와 해구라고 깊은 골짜기 그러니까 아. 바다 골짜기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일본 쪽은 다 바다구나 그냥 물이구나 그냥 뭐. 대륙붕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출발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국제법이 이 대륙붕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맞아. 영유권을 인정해주던 추세가 있었거든요. 맞아. 그것도 배웠어 우리 지휘 시간에 배웠어요. 네. 세계 지휘 시간에 그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라고 이제 그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일본이 이게 어떻게 야 오키나와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이게 니네 거야. 야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일본에서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한국 너희 혼자 다 하지 말고 반반씩 나누자. 그때만 해도 일본이 훨씬 더 경제 규모가 컸잖아요. 아, 당연히 크죠. 네. 우리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경제 차관을 들여오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때 이제 어쨌든 박정희 정부가 뭐 용단 있게 잘 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일본하고 그래서 반반씩 그럼 이른바 반띵을 하자. 반띵하자. 나오면은 반씩 나누자라고 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7광구라기보다는 JDG,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이라고 해서 조인트 디벨롭 존. 공동 개발구역, 한일 공동 개발구역으로 이제 협정을 이제 1978년도에 맺었어요. 그게 78년. 네. 그래서 그 뒤로 그래서 한참 막 여기를 뭐 진짜 한 7개도 시추공을 막 꽂았어요. 막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군데서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석유하고 가스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루리앱에 1925님이 매장에 근거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드립에 그냥 해본 거이님은 근데 지금 유가로는 리얼 경제성 없을걸. 해상 유전은 비싸기 때문에 현 추세대로라면 전시가 아니면 캘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보배드림의 거리의 전도사님은 경제성 없다는 말은 정말 근시안적인 얘기죠. 미국 셰일가스 보세요. 당장 없어도 그 채취할 기술은 나중에다 개발할 수 있다. 지금 그때 가서 포기한 권리는 당연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개발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유가로 이걸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그렇죠. 화석 에너지가 자꾸 어쨌든 그 우리가 멀리 하려는 그야말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멀리 하려는 그 에너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건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때 이제 우리 반반씩 나누자고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자고 이제 그 공동협정을 맺어서 80년대 초에 여기 막 시추공도 뚫고 해서 3군데서 석유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공부하지 마라 니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바이 된다 이제 우리. 그리고 그때 노래도 제7광구라는 노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만 해도 그때 그 정란이라는 가수가 제7광구라는 노래를 히트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이돌이 이효리지. 80년대 초에 이효리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했어 그 여러분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아시면 요거는 아재 싹 인정입니다. 이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 이거는 아재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7광구를 그 아이템으로 만든 노래예요? 네. 그 7광구가 그때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모든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의 그렇지 희망이었죠. 그러니까 그 가요가 나와서 이효리처럼 된 거죠. 경자부 장관님이셨어요. 그 장관님께서 스크린에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계획을 짭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요? 그랬더니 7광구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다 모일 거래요. 근데 이게 한동안 잘 그렇게 일본하고 하다가 86년에 일본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철수. 갑자기 철수를 했어. 갑자기 철수를 했어. 나왔는데 석유가 나오니까 네. 철수. 철수를 한 이유는 일본에서 이거 해보니까 이거 돈만 버릴 것 같고 경제성 없다라고 이제 표면적인 내세우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국제해양법이 그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추세가.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200캐리까지는 배타적으로 앞에 다른 나라가 없으면 거기까지는 그 나라의 이제 그 영역으로 영유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자 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기 보면은 200캐리가 안 된. 그러니까 200캐리면 400캐리가 돼야만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 굉장히 네.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붕도 복잡하게 뭐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게 이어져 있는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딱 나누자. 달라라. 간단하게. 그럼 우리한테 불리하지. 당연히 불리하죠. 여기서 나눠보면은 한 떨어지는 여기가 쓰심하니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한 90% 가까이가 일본으로 귀속이 되고 쉣. 한 10%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그 위에 조그만 이제 한국이 이 영유권을 그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국제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일본이 생각이 달라진 거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저만 해도 달라지겠죠. 왜 안 달라지겠어? 이거를 잘하면은 국제법 지금 이 바뀐 옛날에는 일본한테 불리했지만은 지금은 일본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걸 왜 한국하고 지금 같이 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그 JDG 조약을 맺은 게 그냥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고 50년 동안만 유효하도록 맺은 한시적인 조약이거든요. 조약이 50년 동안만. 1978년에 맺어졌으니까 2028년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8년 남았지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78년에 맺을 때는 50년은 그 언제 오겠냐 싶었는데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8년 된 거요. 그 당시에 일본이 1986년에 철수하면서 아마 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이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20, 30년 더 기다렸다가 국제법 이제 조약 만료되면은 그때 정식으로 걸어서 이거 혼자 다 먹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 거지. 왜냐 일본이 계속 우리가 개발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속셈은 그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709가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상 기자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2009년에 이걸 이미 보도를 했어요. 그때는 뭐가 좀 2009년에 보도를 여러 보신 분 계십니까? 11년 전에 보도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기자로서 이게 이건 좀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하신 거잖아요. 왜 이거를 그때 보도하시게 되셨나요? 2009년에. 그때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7광구라는 게 지금 잊혀진 영토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해도 그때 그 정나인 씨 그 7광구 노래 나왔을 때나 그냥 알았었지. 그 다음부터는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외교부의 그 외교관 한 분이 어느 날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09년이었어요. 2009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지금 막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뭘 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두 개도 아닌데 뭘 2009년 해. 이명박 정권이 2009년 그래서 뭡니까? 또 형님 그랬더니 7광구라는 거 있는데 그래서 7광구? 옛날에 그거? 그 석유 나온다고 구라쳤던 그거? 그랬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 외교부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형님이 그걸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7광구라는 게 지금 저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한일이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반칙하고 있다는 선배는 것까지 그때 몰랐거든요. 무슨 취재하고였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때도 시사기획 그때 시사기획 쌈이었었지. 근데 싸움! 쌈은 왜 쌈이야? 한 입에 넣어준다 뭐 이런 뜻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포장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배설의 의미 뭐 이것도 있고 지원하게 이제 뭐 쌈이 그런 쌈이었어요. 이거는 처음 알았다. 그래서 제가 시사 다큐를 KBS에서 가장 오래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사 다큐 다른 걸 하다가 그때는 주로 노동 쪽을 많이 하다가 이 7광구 얘기를 그 외교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쨌든 여기 공동 소유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지금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게 대륙붕에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러시아, 미국 전부 다 대륙붕 갖고 모든 나라가 많이 싸우거든요.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심해.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1999년에 전 세계 대륙붕 갖고 있는 나라들 그거 갖고 니들 싸우지 말고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줘서 어느 나라 건지 이거 한번 줄 테니 왜 이걸 니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근거를 조사해서
갖고 와라. 제출해라. 각 나라가 다. 그럼 우리가 그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1999년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이 할 만한 일이네요. 그쵸. 근데 이 대륙붕 조사라는 게 바닷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10년을 기간을 줬어. 충분히 조사해라. 충분히 조사해라.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2009년 5월 14일인가 그랬었어요. 2009년 5월. 2009년 5월 14일. 근데 5월 14일 한국 정부도 그래서 당연히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계속했죠. 그래서 2000년대 초 한 20억 들여서 해양 탐사선에서 이게 왜 한국 땅인지 이제 과학자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외교 관리들하고 같이 뭐 사실 조금 불리하긴 해요. 불리하긴 합니다. 일본 쪽에 가까우니까.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논리를 이게 다 논리적으로 네. 일단 싸워라도 봐야죠. 그쵸.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땅인지 우리 그 땅이 어디 주장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쭉 하여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 20억 예산 들여서 이걸 그 영문판하고 국문판으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유엔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150페이지짜리 보고서. 150페이지 정도 된다는데 그걸 작성을 다 해서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서 2009년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내겠다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데드라인 되기 전에 이제 일찌감치 러시아가 먼저 이제 유엔에 제출을 했고 그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러시아가 제출을 하고 일본도 물론 제출하고 뭐 그 마지막에 쉬운 한 번째로 쿠바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거기 제출 안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이 저한테 말한 게 그거였어요. 이걸 뭔 짓이냐. 다 만들어 놓고 한국이 이걸 갖다가 제출을 안 했다. 포기를 해버린 그냥 이거를 애써 버린 자식 취급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니 왜? 왜? 아니 불리하긴 해 보인다만 한번 그래도 싸워나 보지. 만든 문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싸워야지. 지져나 보고 그야말로 어차피 뺏길 거라도 지져나 보고 뺏겨야지 억울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때 외교부 관리 학자들은 다 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내야 된다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일본한테 이건 안 된다라는 논리였다는 거예요. 정부가 외교부에서. 외교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걸 예. 기피했던 거네요. 그렇죠. 일본 상대로. 어차피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이제 자문위원들을 외교부에서 이걸 갖다 그 준비하면서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준비한 거니까. 그리고 2009년에 딱 데드라인에 맞춰서 내기로 이제 한 거였었으니까 그 전에 계속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문위원들이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야. 주장을 했는데 내야 된다고? 내야 된다 이거. 근데 외교부에서 유엔에서 이걸 갖다가 리젝트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해버리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이건 어차피 일본하고 중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싸워도 안 되는 이건 사안이다. 내서 왜냐하면 내면은 그게 이게 우리가 만약 그 결과가 잘못되면은 관리라는 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 뭐 한 거냐라는 책임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아예 안 내려고 했는데 이 외교 자문위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안 내면 나중에 이게 지금이야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2028년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알 텐데 그럼요. 그때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냐고 만약 하면은 우리 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정식 문서로 유엔에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비 문서라고 해서 8장짜리로 약식으로 해서 뭐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 땅은 여기까지야라고 요거만 그 표시해서 8장짜리 예비 문서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비 문서라는 거는 유엔에서 이 대륙붕이라는 게 조사하는 게 힘드니까 어려운 작업이니까 이걸 갖다가 돈과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일단은 데드라인이 2009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못 낼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인지 예비로만 너희 나라가 주장하는 그 한계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일단 먼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돈과 기술이 생기면은 그때 자세하게 좀 추가로 제출해라라고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국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미리 낑겨 넣어놓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기술과 돈이 생겨서 그 조사할 능력이 생기면은 그때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우리 정식 이미 보고서를 있는데. 내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준 거는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였는데 한국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근데 한국의 이 유엔의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박용환 교수라고. 네. 이분이 그 유엔 그 대륙붕 심사 한계위원회 그 심사위원인데 유엔의 한국 사람인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아니 한국이 왜 이걸 갖다가 여기 예비 문서로다가 내서 이걸 이용을 하느냐.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문위원들이 제가 2009년에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데드라인이 지났고 9월에 저희가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4달 전에 이렇게 해서 한국이 여기를 포기했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했더니 사격 쌈으로. 쌈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때 외교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습니다. 일단 시청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홈페이지가 그렇게 또 서버가 튼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예비 문서라도 냈으니 이거를 일단 우리는 우리 주장을 갖다 일단 정당하게 유엔의 국제사회에 말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게 아니지. 그렇죠. 제대로 맘먹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우리가 보고서도 다 만들어 놓은 것도 그냥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자문위원 중에서 한 분은 그거 예비 문서라도 낸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처음에 그것도 외교부에서 못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유명한 외교부 장관. 그렇죠. 유명한 장관이. 그때는 외교통상부였었죠.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예비 문서로 내서 이제 일단은 한 거로.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그 이른바 이렇게 이걸 조졌으면은. 그다음에 정식 문서 이때 갖고 있던 거 낼 줄 알았어. 여론도 그렇게. 근데 안 내더라고요. 정말 안 냈습니다. 안 내길래 한 번을 제가 더 만들었어요. 그게 2011년. 2012년 뒤에. 2년 뒤에. 아니 하자 안 내니까. 내용도 거의 비슷해. 이상한 기자가 때리는데 또 때린 거예요. 우리 때린 데를 또 빡 때린 게 2011년에 7강구 요거에 대해 방송을 또 하니까 그때 2011년에 네이트판에 댓글이 뿅님이 정부 뭐하니?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아니 이걸 찾은 거예요? 이때 2011년은 댓글이 되게 뭐랄까 되게 착해요. 일반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분노의 그게 분노까지는 아니고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2011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네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왜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하셨나 2011년에는? 2011년 안 내길래 이제 또 한 번 제가 한 거거든요. 또 안 냈다. 안 냈길래 그래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두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외교부 이제 조약과 이제 이 외교부 조약국에서 이제 이걸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점심을 같이 한번 좀 하자.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실 거냐. 그래서 1년 뒤에 또 할 거다. 그 다음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12년 말에 정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정식 문서가 올라가서 유엔의 그 대륙붕 한계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일본이 바로 거기 이제 태클을 들어온 거죠.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분쟁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권역이니까 그거는 유엔에서 심사하면 안 된다. 지는 냈잖아. 분쟁하고 있으니까 심사하는. 일본에서 낸 거는 일본에서는 대륙붕 이쪽으로는 대륙붕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낸 우리 영토라고 일본 영토라고 낸 거는 이 아래쪽
아래쪽을 갖다 이만큼 호주 그 근방까지 네. 여기를 갖다 낸 거고 호주까지. 여기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려니까. 제출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 일본은 그렇지, 사실 그렇지.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아 대륙붕이 없으니까 거긴 그렇죠. 다만- 아까 대륙붕 어쩌고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륙붕 없으니까 낼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러네. 그 다만 여기는 한국하고 분쟁이 분쟁 지금 지역이니까.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심사하지 교통정리 해주지 마라. 음. 그럼 국제기구라는 게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네. 여기는 지금 그래서 펜딩된 그러니까 좀 심사가 보류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이 공표를 한 거지. 그렇죠. 여기 우리 거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만한 권리가 이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여기가 법적인 이 분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과거 이런 그렇죠. 했다라는 게 근거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덕후랑 다음 댓글 우리 강경수 기자 읽어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 우리나라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 보고서만 제출했어. 아니 대체 왜? 다음에 나라다운 나라님께선 이명박 때 그곳이 우리 영토라는 증거 자료를 유엔에 내지 않아서 사실상의 영토 포기한 사실을 미통당이 알까? 결국 그래서 이거를 왜 안 낸 거예요? 일본 눈치를 좀 보느라 그랬나? 그때 외교통상부 관리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는데 네. 얘기 안 해줘. 외교부 내에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다. 일본의 논리에 뭐 우리가 미국 쪽에 그야말로 경도돼 있는 외교, 일본 쪽에 경도돼 있는 외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착 외국. 토착 외국인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일본의 논리에 순응해서 네. 이거는 어차피 중간선으로 일본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싸워봤자 망신만 당하고 2028년이 되기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언론도 모르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더더군다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화도 사실 이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온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그 영화가 나온 거고 물론 폭망하긴 했지만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 그냥 뭐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자. 뭉개자. 나중에 2028년 되면 누가 그때 폭탄을 맞을 줄은 뭐 그때 나만- 가서 맞는 나만 거고. 아니면 돼. 진짜 늘공 마인드다 진짜. 진짜. 좀 믿고 싶지 않네요 진짜. 뭐 그래서 네. 두 번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올해 또 했어. 네, 또 했죠. 올해 또 했어. 왜냐면 이제 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어쨌든 최소한의 그 우리가 정부가 한 거는 이제 했다고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 다시 이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건 뭐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 양국의 조약상에 이때 그 1978년에 맺은 한일 공동개발 조약에 여기를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본은 가능성이 없다. 뭐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혼자 들어가서 그럼 일본 니들 빠져 우리만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약상에 아예 꼭 양국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동의할 때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조인트.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건 안 돼라고 이제 조약을 맺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벌써 86년에 이게 일본이 철수했으니까는 벌써 30년 가까이 이제 30년 넘게지. 그러니까 여기를 호송세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올해 2월에 올해 2월 올해 2월에 한국 정부가 여기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넘게 허송세월했는데 사실 되겠어. 과거 정부가 지금 이거 저는 사실 이게 뭐 어떤 어떤 정파적인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정부가 여기 버린 자식 취급했거든요. 그동안 네.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랬는데 올해 2월에 우리 더 이상 허송세월할 수 없으니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8년밖에 안 남았으니 우리 여기 들어가겠다 개발하겠다. 그러니 일본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국 측 이제 개발 사업자로 석유공사를 한국 석유공사가 여기 개발한
개발한다고 이제 손을 들었으니 한국 석유공사가 여기를 개발하러 들어가려고 하니 일본도 그러면은 너희도 사업자를 선정해라. 사업자를 선정해라. 같이 하자. 왜냐하면 이제. 공동 개발 네. 조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해라 하고 그쵸.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외무성에 통보를 했습니다. 2월에. 일을 했네 일을. 예, 일을 그렇죠. 한 거네 해야 할 일을. 예. 네. 그래서 2월에 통보를 하고 계속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월 초에 3월 21일 날 제 7광고 한일 마지막 승부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 7광고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일본에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30년 동안 뭉개던 거 그쵸. 그리고 심지어 MB랑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이거를 그냥 아예 정부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MB 정부 2009년 11월 그때부터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2월에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우리 일본 우리가 그동안 서로 뭉갰는데 이제 하자 빨리 이거 해야지 너도 석유 가지고 우리도 할 거 아니야 빨리 나와 이렇게 콜을 했다는 거지 일본 쪽한테. 그렇죠. 예, 조인트 디벨롭 조이니까 네. 조인트로 같이 하자. 예. 예. 근데 일본에 답이 왔다는 거죠. 일본 외무성에서 처음엔 답이 안 올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선배 다큐멘터리 나간 다음에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왔어요. 다큐 보고 네. 야 이거 우리가 진짜 뭉갤 수 없음 데스네. 곤란 데스네. 그래가지고 답이 온 거죠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답변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 외교부, 산자부, 그리고 석유공사 여기서 주무부처들이 답변이 안 올 거다 분명히. 일본은 뭉개고 싶어 하니까. 계속 뭉개고 시간을 끌 생각이니 답변이 안 올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외무성에서 덜컥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느냐 했더니 한일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한일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1978년도에 여기를 갖다 JDG 조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양국 간에 여기 협의할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협의할 문제를 한일 공동위원회라는 걸 매년 개최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라고 공동위원회를 원래 만들어져 있었어요. 1978년도에 이거 JDG 조약을 맺으면서. 근데 그게 80년대 말 90년대까지도 이게 양국이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이 나가기 전까지는 매년 활발하게 공동위원회가 열렸었대요. 그러다가 일본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게 시들시들해진 거지. 그래서 뭐 거의 일본이 나가게 된 건 이제 법이 바뀐 국제법 바뀐 이후에. 국제법이 바뀐 이후에 이거 혼자 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으니까는 빠져나간 거지. 오기정 기자가 12페이지 제 밑에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다음에서요. 바램님이 국제법이 뭐 이렇게 그지같이 바뀌나요. 우리 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남의 땅이 되네요. 애초부터 일본이랑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됐는데 아예 우리가 개발을 해버렸으면 좋았었네요. 네, 이렇게 국제법이 그냥 바뀌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꼭 같이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뭉개하는 게 더 이득인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 이후로 위원회 그냥 우리가 안 해버리는 게 낫겠다. 쌩까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연구원들끼리 만나서 그냥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명만 그냥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외무성에서 한일 공동위원회를 그럼 다시 한번 열자. 외교부하고 산자부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하고 경제산업성의 국장급이 모여서 그럼 왜 한국이 이번에 갑자기 이거 7광고 개발하겠다고 난데없이 나왔는지 그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자라고 이번에 통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적잖이 당황했답니다. 얘네들이 왜 답을 했을까? 라고. 그래서 셈법을 다시 또 계산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답변이 왔으니까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당장 만나자. 그래서 그럼 우린 다 준비가 돼서 우리가 설명을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일본을 설득을 할 테니 좀 만나자 했는데 일본이 코로나가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본의 그 한국인 입국이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외교부나 어쨌든 이런
양국 간의 외교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입국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코로나가 지금 복잡하니 일본 내에서 좀 나중에 하자. 이거 코로나 좀 정리되면은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잠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일본도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일본을 다 아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일본은 그런 친구들이 아닐 것이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좀 이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국 정부가 다시 그거 이해한다. 좀 미심쩍긴 하지만 이해한다. 그러면은 화상회의로 하자 그런 거예요. 화상회의로 하자. 언택트 시대. 그쵸.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면 그렇지. 화상회의로 하면 되잖아. 예. 줌으로 하고 요즘 회사도 이렇게 하고 다 전세하고 그렇게 하는데 화상회의로 하자. 그러면 뭐 서로 그 만날 필요도 없고 뭐 했더니 일본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양국 간의 어쨌든 외교 문제를 얼굴 마주보고 해야지 화상으로 하는 게 그 절차를 좀 지켜달라라고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곤란하다. 좀 기다려라. 뭐가 그렇게 급해. 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때부터는 이게 시간을 끌려는 거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 다시 또 한번 한국 정부가 다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대면 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실무위원들이 이제 외교부하고 산자부, 석유공사 이제 국장급들이 일본으로 그럼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그 공항 게이트 빠져나가지 않고 공항 내에 그 방 하나 마련해 주면은 장소 뭐 그렇게 형식이 뭐 문제냐. 서로 양국 간의 그 일본 국장위원들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위원 1차 뭐 회의하고 우리 게이트 일본 입국 게이트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진짜 진짜. 근데 너무 질척거린다. 라고까지 이제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엄청 질척거렸네요. 사실 그런데 그거 매우 중요한 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게 다 우리의 히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요. 일본이 그거 받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또? 그거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데 절차를 좀 지킵시다. 절차와 형식을 좀 지킵시다. 해서 얘네 코로나 엄청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내년 가면은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올림픽이나 좀 치르고 합시다. 뭐 이런 핑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뭐 일본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건 사실이니까 뭐 그거 뭐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나.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까지 계속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노골적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팅녀한테 2차 밥 먹자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보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역까지 갈게요 했는데 내가 집 앞에 가서 바로 밑에서만 먹자 이랬는데도 오늘 제가 밥을 끊었어요. 뭐 이러면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 국가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의 의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얘는 계속 뭉개고 미루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 요량이면은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한국 정부 입장에서 뭐 방법은 사실 마땅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그러면 2028년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쪄야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각 상황별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만약 끝까지 일본이 만약 뭉갠다면 어느 마지노선은 정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8년 뭐 지금 물론 국제적인 그 어떤 제소를 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거 우리가. 그걸 2028년 되기 전에 언제까지 계속 뭉개면은 국제 분쟁으로 끌고 들어간다. 우리가 먼저. 명분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다만 지금 당장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좀 시간이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남아 있고 또 아베 정권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적대적이긴 하지만은 다음 총리가 또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일 수도 있잖아요. 폰풀색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이 만약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본의 그 정부가 한국과 좀 뭘 좀 잘해보자라는 정권이 들었으면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이 한일 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거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그리고 또 실질적인 그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안건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이런 외교 어떤 부처의 정부 부처의 국장급 선에서 만지작거릴 게 아니고 이거는 한일 간의 정상의제로 이건 격상을 시키자.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이 선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좋은 경우에 아주 최선의 시나리오로 갔을 그렇죠. 때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본이 계속 이제 뭉갤 경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교부하고 산자부 다 나름대로 한국 정부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니 믿어달라.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외교적인 문제고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고 또 우리의 전략을 갖다 다 언론에서 그렇죠. 이 미리 언론에 까버리면 이제 까는 거는 사실 맞지는 우리 않잖아요. 카드를 보여주는 셈이니까. 뭐 저희가 궁금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 국민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맞아요. 한국이 정말로 뭔가 진짜 이거 불리하다는데 이거 마련해 놓은 게 있는지. 마련해 놓은 게 있는지 얼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 정말 믿고 싶은데 혹시 정말로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있다고 지금 시간만 또 흘려보내는 거 아니냐. 뻥카로. 난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런 경우 많이 봤다 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 계획을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뭐 13차례 회의를 했대요 지금. 그래서 계획을 상황별로 마련해 놨으니 믿어달라. 다만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좀 이 정도로까지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일본도 예상을 하고 있을 만한 시나리오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갈 때 한국은 한국 석유공사를 이제 그 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산자부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개발 사업자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개발할래 돈 들여서라고 해서 석유공사가 손들고 여기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 이유는 일본 정부는 이거 한국 정부가 원안이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 내 일본 석유공사나 일본 민간 사업자들이 다 하나도 손드는 데가 없다. 손을 드는 데가. 여기 가봤자 여기 가능성 없으니까 괜히 돈만 버리지 우린 거기 안 할래. 그러니 손드는 데가 없는 개발 사업자가 손드는 데가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러면은 한국의 석유공사 자회사나 아니면 우리 해외 유전 개발하는 그 포스코나 SK 여기서 해외 유전 개발 많이 하거든요. 이런 한국의 민간 회사가 SK 이노베이션. 일본에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로 손들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1970년대 여기 그 한참 그때 일본하고 할 때 우리 집 개발업자가 한국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미국의 쉘, 뭐 엑선, 뭐 그리고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데서 개발 사업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례도 있고.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석유공사 자회사가 아니면 포스코가 나 일본 정부 밑에서 개발 사업자로 들어갈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이 정도 계획까지도 한국 정부가 지금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 그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대응책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 믿어달라. 다만 어쨌든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거부하면은 끌고 들어간다. 우리가 먼저. 그런데 다만 2028년이 이전에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국제적인 그 국제사회 일본이 이거 50년 동안 허송 세월에서 우리 이거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다 날렸대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조약이 끝나기 전에 한국은 계속 이런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계속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일본에 있다. 네. 그러니 이걸 갖다가 국제사회가 교통정리를 해달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라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비행기 그 공항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도 그 진짜 일환이네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다 쌓아두기 위해서. 아까 공항까지 외교 우리가 가겠다고. 네. 한일 공동위원회를. 네.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슈에 관심이 없고 일본의 시각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외교관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정부가 또 들어서면 또 그냥 뭉개고 일본 말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28년까지. 뭐 사실 그 제가 댓글에서 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처음에 애초에 박정희 정권이 이걸 갖다가 이 조약을 잘못 맺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멍청하게 조약을 갖다가 꼭 공동 개발하게끔 그 조약을 맺었느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개발할 기술도 없고 자본도 그렇죠. 없고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거 우리 땅 하고 선포했을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는 경제 차원 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그 당시에 끊겨도 이게 독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 정부가 이걸 굽히지 않았었던 거.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다만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그 못을 박은 거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더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본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혼자서 이걸 다 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못 박아서 양국이 공동으로 합의해야만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나름의 최선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한일 간의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요거 눈독 들이는 제3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진핑이 형. 중국이 또 빠질 수 없죠. 자, 여기 덕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덕후의 익명님이 중국은 이미 바로 옆에서 캐고 있고 그걸 보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얼마나 있는지. 물론 이게 7광구는 수익성 100%라는 게 아니라 협조 안 하던 일본이 그동안은 수익성이 없다면서 협조 안 하고 있던 일본이 지금 옆은 중국이랑 손잡고 캐고 있다. 또 다음에 출장에 다른님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남중국해 일부라고 읽기 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중국이 등장을 해요. 그 중국은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2028년에 조약이 이게 만약 이제 협정이 만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역이 한일 사이의 조약으로 획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뭘 간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중국이 어쨌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가 국제적인 양국 간의 조약을 맺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못 들어오죠 여기를. 근데 28년 지나면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JDG를 7광구를 JDG를 한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이 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의 중국의 위상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국제적으로. 좀 야겠지.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도 여기 숟가락 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야 니들끼리 그럼 한일 간에 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불만은 있지만은 뭐 크게 태클을 걸진 않았었어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네. 명분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 7광구 바로 근처에서 동중국해가 네. 아까 어나더 페르시안 골프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중국의 해상 유전이 4개가 있거든요.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지금 석유를 캐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JDG 서쪽 중국 해역에 있는 대륙봉엔 중국의 해상 유전이 4개 가동 중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급됩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 정부가 밝히지는 않지만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할 정도면 생산량이 꽤 될 것이란 추정입니다. 해저 주로 천연가스예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하이까지 그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국 전역으로 다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중국 정부가 공개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파이프를 깔 정도면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파이프라인을 깔 정도면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런 인프라를 깔겠지.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연결돼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중국이 4개에서 5번째 유전을 롱징이라는 유전을 이 7광구 바로 옆에다가
2008년도쯤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팠어요. 여기서 또 소유가 나왔어. 나왔다는 거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다고 5번째 유전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거기를 태클을 걸었거든요. 야, 그 4개까지는 모르는데 여긴 너무 가깝다. 아니 아까 안 나올 거라며.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올 거라며. JDG하고 너무 가깝다. 여기는 안 된다라고 빼간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항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뚜껑을 덮어줬어 또. 왜냐면 그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워지는 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일본이 하도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말 써도 되나? 뭐 지랄하니까 야, 더럽고 치사한데 우리가 잠깐 뚜껑 덮을게 하고 잠깐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본도 뚜껑을 덮는데 만족하지 않고 야, 뚜껑 덮은 김에 그러면은 이참에 한일 공동개발구역 이 JDG 하는 것처럼 그 옆에다가 거기 롱중에서 석유 나왔다며 그러니 그 아래에다가 중국하고 일본의 공동개발구역을 하나 그럼 만들자. 나쁜 새끼들아 일본 진짜.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국 간에 정상이 합의해서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JDG 옆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직선거리가 JDG하고 칠광구하고 한 86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진짜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랑 하는데 같이 개발해서 같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반발해서 하고 우리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슬로보라 진짜. 왕따 저 가까이에서 저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밑에 우리 이제 칠광구는 8년만 버티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금 막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뭘로 보나 그렇죠. 진짜. 그래서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사실은 중국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공동개발구역을 합의를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하긴 했지만은 중국이 계속 지금 일본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야, 그거 뭐 그렇게 급해. 그냥 천천히 합시다. 그렇지만 딴거 4개 더 있어. 일본이 매년 중국에다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지금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약속대로 하자 개발. 근데 오히려 일본이 계속 읍소를 하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그치. 개빡치네 진짜. 그리고 한국한테는 한국이 이거 하자고 하면은 야 거기 경제성 없어 파봤자 돈만 버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다큐멘터리를 3번씩이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일본이 일본했다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일본스럽냐 진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빡친 분들 이런 댓글 남기는 거예요. 다음 댓글 우리 읽어주세요. 시사기획창 유튜브랑 다. 다음에 사사부님께서 우리도 칠광구 구역 옆 석유 시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정재섭님께서 칠광구 우리나라 쪽으로 침범 안 하는 범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떤지요? 네이버에 MT59 땡땡땡땡님께서 공동개발 조약이면 어느 쪽에서든 경제적 이유로 못한다든가 빠지겠다면 그 조약은 의사 표시된 그날로 종료되는 것이다. 단독으로 하면 된다. 서둘러라. 빨리빨리. 아니 빡치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도 JDG 근처부터 그냥 이렇게 수출을 좀 하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개발을 해버리면 안 되나?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저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의도가 뻔한데 그럼 약속을 깬 거는 일본이니 우리가 혼자 그냥 니들 그냥 빠져 우리가 할래 하고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하고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그건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그게 사실 일본이 가장 기다리는 바라는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은 2028년에 이 조약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 양국이 꼭 같이 개발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한국이 혼자 단독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막 혼자 설쳐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국제법정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조약했으니까 이거 조약 이제 무효. 그럼 교통정리 다시 해서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이제 가르자. 이렇게 그러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됩니다. JDG에 우리 쪽으로 가까운 데다가 뚫으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질척거린다. 나도 질척거리게 질척거리게 된다. 된다 진짜. 뭐 진짜 오일머니 플렉스 해라 진짜. 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들은 풍월로밖에는 뭐 기자라는 게 원래 취재원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 맞는 말이네라고 이제 취합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제주도에서 뭐 이 근처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쯔강에서 이제 이 동중국해로 퇴적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석유라는 게 이 퇴적물이
몇 천만 년, 몇 억 년 네, 쌓여서 그쵸. 거기서 썩어서 이제 물고기, 오징어, 꼴뚜기가 다 이제 거기서 그쵸. 썩어서 이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중국 유전들이 쭉 있는데 여기로 이제 아. 깊은 밥그릇처럼 여기 깊게 이제 됐다는 거야. 중국에서 계속 나온 양식장 하나 그렇지. 이쪽에 아. 싼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요쯤에 이제 저 중국 쪽 이 JDG의 좀 아래쪽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 유전들 그 밥그릇하고 같이. 그래서 그건 말이 되네. 제주도 아래쪽은 파봤자 정말 돈만 버리고 없을 것 가능성이 같다. 딱 봐도 없을 것 같다라는 제주에서 거죠. 이렇게 삼다수나 나오지. 딱히 거기서 뭔가 삼다수 정도는 저 중국의 양식장이라고. 근데 진짜 2028년 이후엔 그럼 진짜 중국도 무조건 뛰어든다고. 그래서 생각해야 되네. 시사기획창 유튜브 비트주세요님이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 물음에 바로 답했던 거. 아까에는 일본이 좀 웬일로 이렇게 답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길게 가면은 국제재판상 본인들이 명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개드립의 모단가 시방님께서 근데 이건 일본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그때 일본이 그래도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일본이 약간 좀 머리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의도를 한국 정부도 우리 당국자들도 그래서 분석을 왜냐하면 적잖이 당황했으니까 답변이 와서 그러니까 왜 일본이 웬일이야? 뭉갤 줄 알았는데 왜 답변을 했을까? 착해졌나? 한일 공동위원회를 왜 열자고 했을까? 착해졌을 수도 있어. 뭐 한 두 가지로다가 추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쨌든 한국이 보니까는 이거 뭐 이 개발하겠다고 먼저 그 선전포고도 하고 또 보니까 KBS에서 방송도 저렇게 막 뭐 하고 예전에 예전에 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거 무시했던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저거 쟤네들이 2028년 되기 전에 걸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에. 그러면은 일본이 계속 뭉개면은 답변을 안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안 하는 핑계를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이제 국제법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용으로 우리도 이만큼 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당황스럽다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도 조사하려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취향 어디까지 저격. 했는지 지금 까먹으셨어. 뭐 말했더라? 핑계를 만들어. 핑계를 만드는 거가 하나가 이제 네. 있을 테고 두 번째 이제 추론하는 거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이 그걸 갖다 흡수하는 그렇죠. 이 모양 거고 현재 네. 한국하고 뭔가를 진짜 해보려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일본이 지금 계속 중국하고 매년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끌어올리거든요. 중국이 지금 콧방귀도 안 켜서 그렇지. 만약에 니들 중국 우리 일본하고 이거 같이 공동 개발해서 반씩 안 나누면은 우리 한국하고 한다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우리 할 의사가 없지 않아. 약간 연애랑 비슷하네요. 밀당 쩐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론, 예. 그런 추론을 우리 일본이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죠. 우리 정부 당국이 분석하는 왜 그렇죠. 답변을 수를 이제 왔을까? 무슨 수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야만 우리 대응책도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밀당의 그야말로 하나의 모티브로 이걸 지금 우리한테 던진 거 아니냐라는 추론도 있어요.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오기정 기자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랑 밑에 유튜브 댓글까지. 네이버의 ZHFL 땡땡님이 중국이 들어온다면 일본도 중국보다는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해 공동 개발하려고 나올 수도 있지. 어떤 게 이익인지는 지들이 따질 것이고. 그리고 시사기획창 유튜브에요. 림JW님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거는 것이면 일본 하나만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설득해서 일본을 설득시키는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이게 이제 한일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그렇죠. 정부가 복잡해지는 다이내믹스가 돌아가는 것이요. 뭐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건 정말 여기서 한 판을 뜰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러프 아니야. 러프 하지 마. 그거는 형 아닌 것 아니야. 같고. 형 이거 형은 신경 쓰지 말게. 형 하던 거 해. 그렇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중국은 네. 들어오려고. 2028년에 저 조약이 깨지면은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은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그 경비함과 군함을 앞세우고 이제 탐사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겠다고 들어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자원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중국이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땅이네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중국해가 사실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이렇게 4개 나라가 얽혀 있는 네. 그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 가르마 교통 정리가 이거 니네 땅, 이거 한국 땅, 이거 일본 땅, 이거 중국 땅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경계가 분명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는 걸 가장 원한다고 해요. 그래야만이 힘이 있는 중국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어디든. 그 상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럼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정말 여기가 매우 복잡해지죠. 정말 매우 복잡해집니다. 뭐 댓글 중에선 정말 여기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나왔는데 뭐 전쟁까지가 가겠습니다만은 매우 하여튼 외교적으로 뭐 정말 힘의 논리가 여기서 그때부터는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도 여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하고 이미 유엔, 아까 유엔 대륙동 한계위원회 우리 한국도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지역을 이 JDG 이 지역을 중국 땅이라고 중국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아, 지금 중국이랑 우리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유엔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양지강에서 나온 있으니까. 다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 거야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왜 한반도도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 거라 하지 왜?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가 다 우리가 싼 거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싼 지금- 거임.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다 싼 거 얘기한 거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여기를 갖다 한일 그 양국 간의 조약을 저렇게 우리 허락도 없이 맺은 거는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이제 조약 끝나면은 저기 우리가 그 영유권을 우리도 주장할 거야라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중국이 들어올 거라는 걸 일본도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게 3등분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중국, 일본이 네. 그건 중국이 착한 의도로 들어왔을 때 3등분인 거고 그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어차피 국제법적으로 여기를 그 주장할 만한 권리가 일본이 충분히 저거는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 3등분보다는 2등분이 낫잖아요. 그렇죠. 중일 중국하고 그럼 여기를 갖다 JDG 전체를 한국 왕따시키고 한국은 패싱시키고 중국하고 여기를 갖다가 맺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그게 사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거리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먼데. 중국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국제사회에서는 힘센 사람이 최고잖아요. 뭐 그 상태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학자 이쪽 법학자들이나 이쪽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 시나리오 내가 매우 우려스러운데 그거 가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수천 년간의 그 어떤 그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을 봤을 때 누구랑 뭔가를 같이 한 적은 없다. 혼자 먹으면 먹고 대국이 왜 방법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설득하는 게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죠. 일본 이거 절대 니들 혼자 못 먹는다. 2028년 돼서 절대 혼자 못 먹으니까 우리랑 같이 이거 조약 다시 연장하고 50년 국제조약으로 연장을 하고 한국하고 뭔가를 해보는 게 가장 일본의 국익에도 최선이지. 이거 니들 혼자 절대로 못 먹. 중국이 이걸 놔두겠느냐. 그리고 이거 조약이 여기가 무주공산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상대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버겁다. 그러니 우리하고 잘해보자.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전략으로 이제 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달래야겠네. 그러니까 야, 우리 중국이랑 했다가 절대 큰일 나. 우리랑 하는 게 나. 차라리 우리 쟤네 믿어? 근데 그리고 중미 갈등이 심하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또 미국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꼬셔가지고 야 우리랑 하고 쟤네 그냥 못 들어오게 조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둘 다 되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그 일본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베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럴라나요? 아무 생각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 진짜 알고 있었나요? 이게 7광구 영화보다 훨씬 재밌어요. 진짜로. 그거는 그렇게 큰 칭찬이 아니야. 박수쳐. 이거 큰 칭찬이 아니야. 자, 여기 댓글에 이런 내용 있어요. 덕후에 자 이명님께서 만약에 홍사훈 기자의 취재와 보도가 사실이라면 너무 빡치는 거지. 너무 답답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국민분들이 이제 기사를 대하실 때 옛날에 그냥 기사 보면은 아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고 말았다면은 지금 국민들은 뭐. 아 그럼 내가 뭘 할 수 그쵸.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이런 거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뭐 해줄까? 약간 이런. 야 이런 게 있어? 야 형 뭐 해줄까? 누나가 뭐 해줄까?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7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뭐 지키고 싶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게 그 작년 3월 21일 날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지금 싸움에 어쨌든 한국 정부가 하여튼 그 용기 있게 나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박수 쳐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정파적인 문제를 그런 네. 걸 떠나서 네, 네. 잘한 거는 박수 쳐줘야죠. 그렇죠. 여태까지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다가 일본하고 정말 한판 붙자라고 그 결기 있게 나선 거는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인데 사실 이거 승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 그 전면전에 나서는 이제 우리 그 외교부죠 물론 외교부의 그 당국자들이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책임 문제도 돌아올 수 있고 관심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굳이 그냥 이렇게까지. 이쯤에서 그냥 접자. 그렇죠. 이럴 얼마나 그러고 싶은 이해는 돼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힘은 이해는 힘대로 그렇지. 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담당할 땐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믿을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국민들이 칠광구라는 게 영화에 있는 게 아니고 괴물 나온다는 그거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독도보다 더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영토다. 이 부분을 일반 한국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 우리 정부가 그때 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후속 소식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 과정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알려주고 그래야만이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만이 하다못해 우리 정부가 정말 등 떠밀려서라도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등 떠밀려서라도 밀어붙여서 싸워볼 거 아닙니까? 힘이 더 나겠죠. 어차피 뺏겨도 2028년 돼서 정말 그 국제법적으로 이 교통연례 뺏겨도 뭐 억울하긴 하지만은 하는 데까지는. 하는 데까지는 싸우는 네. 보고 뺏길 때 뺏기더라도 지져나 보고 뺏겨야지. 그래야지 억울하지라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젖잘싸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한일전인데 한일전은 일단 젖잘싸리 있으니까 일단. 뺏겼는데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막 석유 쟤네가 플렉스하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N화로 막 플렉스하고 개빡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안 싸우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맞아요. 중국이랑 일본 외교관들이 한국 애들 족밥이네. 얘네 그냥 그냥 뭐 복잡한 사안은 그냥 좀 겁주면 그냥 뭐 포기하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을 때 또 그냥 뭐 억지 부리고 뺏어오고 그러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장마 뉴스 이런 뉴스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거의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눈이 뜨지 않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홍성 기자의 이게 그 내용이 지금 7강구 내용이 9시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시사기획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만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터졌어요. 거의 5만회 가까이 갑자기 며칠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은 사실 맞아요. 있으신 거예요. 네, 시사기획장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 많지 않거든요. 사실 올리시고 사실 조회수 보고 좀 많이 어떠셨어요? 전 놀랐죠. 그리고 내 지난번에 이제 여기 출연했을 때 이 대리기에 출연했을 때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장모권으로 출연했을 때
오히려 본방송 텔레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란 게 한번 이거는 뭐 7광고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로 대들기 나오고 올라가고 나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강공원에 이제 자전거 타고 그 인천 관문까지 갔다 오는 거기서 중간에 헐떡거리면서 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만 정말 손을 꼭 잡아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들기에서 봤다고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매체라는 게 변하고 있구나. 이게 플랫폼이 기존에 옛날 그 텔레비 나가는 나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 이거 그런 게 이제 아니고 1인 매체 그야말로 이런 그 유튜브 매체 이 저비용 매체들도 얼마든지 여론을 갖다가 이 선도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사실 제 자신이 지난번 여기 출연하고 나서 뭐 느끼겠더라고요. 좋은 프로라니까요. 그래서 7광구 편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궁금해해야 또 언론들이 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관심을 가지면 또 보도를 합니다. 언론들도 왜냐하면 클릭과 어떤 뭐 조회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더 관심 가지시고 많이 좀 공유도 해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취재를 하시거나 좀 궁금해하시고 계신 분야가 있나요? 7강구나 아니면 지난번에 취재했던 뭐 장모권이나 어떤 건지 간에 지금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뭘 하려는 거나 그 특정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검찰 개혁, 검찰의 잘못된 그 관행, 이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사실 요즘 또 그리고 뭐 하면은 걸어버리잖아 그냥. 아무튼 열심히 취재하시다가 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나오면은 홍상 기자가 취재하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촬영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웹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홍사훈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된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7광구 나만 알 수 없다.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추천 버튼 없구나. 추천 널리 해주시고 다음 방송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이거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선생님.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는 것만 골라.